북한 고위 간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보위성 중장의 탈북 소식에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가 가지고 탈북한 내부 급비 문서 때문이죠. 이후 그가 국정원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부하 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갈색 봉투를 내밀었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습니다. 2024년 2월 평양 보위성 청사 제 집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무슨 내용인가? 직접 보셔야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장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년을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 원산 특급 휴양소에서 벌어지는 파티 장면이었습니다. 최고위 간부들이 외제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일본산 위스키, 프랑스산 와인이 즐비했죠. 두 번째 사진. 어느 간부의 별장이었습니다. 거실에 쌓인 명품 가방들, 부엌에 가득한 수입 식품들. 저도 고위 간부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마을의 어린이들이었어요.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 나온 아이들. 뼈만 앙상한 팔다리. 멍한 눈빛. 사진 속 아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찍은 건가? 회령 근처입니다. 작년 겨울이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기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정치범 수용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문 장면, 공개 처형 준비 모습, 뼈만 남은 수감자들, 가슴이 메스꺼웠습니다. 책상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중장님, 장교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체제는 썩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중장님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 여러 명. 가까워지고 있었죠. 장교는 재빨리 사진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책상 위 서류들을 정돈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 들어오시오. 보위부 대좌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중장 동지, 일과 보고 드립니다. 그래, 말해보게. 대좌들이 보고를 하는 동안 저는 책상 서랍에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챘을까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보고가 끝나고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화려한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건물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저 깨끗한 거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광거리 25층 아파트. 제 집이었죠. 대동강이 보이는 거실. 수입 가구로 꾸민 방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부인 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사진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얀 쌀밥, 돼지고기 볶음, 생선구이, 김치. 북한 주민 1000명 중 몇 명이나 이런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큰딸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25살. 외무성에서 일하는 영리한 딸이죠. 아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은별이는 알아챘습니다. 제 눈빛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 빛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을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오늘 받은 봉투도 그곳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위성 중장, 22년 경력, 김일성 훈장 수훈자, 3대째 충성해온 집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 사진 속 아이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창밖에서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우리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차였어요.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안전이 아니라 감시였던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청하려 침대로 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고문당하는 사람들. 이대로는 안 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인 순이가 뒤척였어요.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나한테는 말해줘요. 순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걱정 마.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없다는 걸.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걸. 박철호 국장이 체포됐습니다. 아침 회의 시작 전 비서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아침이었죠. 뭐라고? 박 국장은 제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동기. 함께 밤을 새워 일하고 함께 승진하고 서로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어요. 무슨 이유로? 반당 반혁명 죄목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국장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동무들,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박철호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남조선 간첩과 내통하여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중장 동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위험했어요. 한마디만 더 잘못하면 저도 끝이었죠. 박철호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리될 것입니다. 동무들은 이를 교훈 삼아 더욱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소령 한 명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네. 나가보게.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중열된 눈. 이게 보위성 중장의 모습입니까? 사흘 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연병장 집합입니다. 비서가 통보했어요. 전군 간부 소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공개 처형이었죠. 오후 2시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군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참모부 중장인 저는 앞줄에 앉아야 했습니다. 연단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 총살 기둥이 보였습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이, 옆 사람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철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가 박철호인지 몰랐어요. 얼굴이 너무 변해 있었거든요. 고문으로 부어오른 얼굴, 멍든 눈,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코. 철호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철호의 뒤로 그의 가족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내, 25살 아들, 21살 딸.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희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제발.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그저 그들을 기둥에 묶었죠. 반역자 박철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철호는 조국과 수령님을 배신하고 낭독이 계속됐습니다. 10분 넘게.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박철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박철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철수야. 조심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행. 총성이 울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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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발의 총성. 네 사람의 생명. 박철호의 아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아들, 딸. 마지막으로 박철호.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어요.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입니다. 대좌가 외쳤습니다. 수령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주변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도 외쳐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의심받으니까. 만세, 만세. 목이 메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병장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었어요. 중장님, 대단히 훌륭한 집행이었습니다. 어느 소좌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차에 타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운전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중장님, 출발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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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박철호의 마지막 눈빛이 보였어요. 조심해. 그 입모양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입에 넣으려 하면 구역질이 났죠. 여보, 제발 말해봐요. 당신 이상해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박철호가. 오늘. 박철호 국장님이요? 무슨 일이? 처형됐어. 가족들까지 다.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 국장님이 무슨 죄를. 죄는 없어. 하지만 그들은 죄를 만들어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철호가 보였어요.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의 모습이. 새벽 4시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도시. 잠든 사람들. 하지만 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조심해.
박철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체제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누구지?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장 동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보, 이것 좀 봐요. 박철호 처형 일주일 후, 저는 부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이게 뭐예요? 대남 자료야. 내가 업무상 분석하는. 순이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여보. 이게 나만이라고요?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야경. 빛나는 고층 빌딩들. 가득 찬 도로. 화려한 네온 사인. 그래. 거짓말이에요. 이건 분명 미국이나 일본. 아니야. 서울이 맞아. 강남이라는 지역이래. 순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마트 사진이었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온갖 식품들이 진열돼 있었죠.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일반 마트래. 서민들이 가는 곳. 서민들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병원 사진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 깨끗한 병실. 웃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여보, 우리 평양 특각 병원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나도 그렇게 봤어. 그럼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날 저녁, 은별이와 철민이를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닌 제 서재에서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놨죠.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별이와 철민이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눈이 커졌죠. 아버지, 이게 정말 남조선이에요?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들은 남조선이 가난하고 미제의 식민지라고. 그게 다 거짓이었어. 철민이가 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서울 지하철 사진이었습니다. 형, 이거 봐.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사람들 옷 좀 봐. 다들 잘 입었어. 그러게. 그리고 표정들 좀 봐. 다들 편안해 보여. 은별이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거 봐요. 누가 감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거기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대. 마음대로요? 수령님 비판해도. 수령님이 없어.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도 비판할 수 있대.
세상에. 은별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거래. 5년마다. 국민들이 뽑는요? 철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투표라는 걸 한데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고, 그럼 만약 대통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안 뽑으면 돼. 아니면 중간에 내려오게 할 수도 있대. 중간에요? 그래. 국민들이 원하면.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류를 계속 넘겼어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은별이가 읽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계산하기도 힘들어. 북한 평균의 몇십 배가 넘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은별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게 뭐예요? 은별아.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저는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남조선이 얼마나 못 사는지 설명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철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병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조국을 지키는 거라고. 남조선 괴뢰들로부터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단 조심하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데 아버지, 혹시.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거기로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탈북 말이야? 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하지만 쉽지 않아. 우리는 고위 간부 가족이야. 감시가 심하지. 그래도 순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보는 보위성 중장이잖아요. 정보도 많이 알고. 위험해. 잘못하면 우리 모두. 박철호의 처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모두 총살당하는 모습.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박철호 국장님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기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저도요, 아버지. 철민이도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순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결정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탈북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벽 5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이 지옥에서. 내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남는 거야. 네, 아버지. 약속해요. 여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탈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생사를 건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자유를 향해, 남쪽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중장 동지, 이것 좀 보십시오. 2024년 10월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부 문건이었어요. 보위성 내부 감찰 대상자 명단.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철수 중장 최근 행동 패턴 변화 감지.
대남 자료 열람 빈도 급증. 사상 검증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건 언제 작성된 건가? 어제 밤입니다. 아직 상부에는 보고 안 됐고요. 자네가 왜 이걸? 중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문을 확인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장님 밑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중장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철호도 이렇게 시작됐을 겁니다. 내부 감찰 대상. 그 다음은 조사. 그리고 처형.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몰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에게.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녁. 꼭 집에 일찍 들어갈게. 가족회의 해야 해. 무슨? 나중에 말할게. 아이들도 저녁 일찍 오라고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벽에 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CCTV도 있고 도청 장치도 있을 거예요.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텔레비전 켜. 제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리모컨을 눌렀죠. 뉴스가 나왔어요. 소리를 최대한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눈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CCTV가 없고 도청도 힘든 곳이었죠. 수도를 틀었습니다. 들어봐, 모두. 네 사람이 좁은 화장실에 모였습니다. 나. 내부 감찰 대상이 됐어. 뭐라고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빠르면 2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조사가 시작될 거야. 그럼 박철호 국장님처럼.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얼마나요? 2주일. 아니, 열흘. 열흘 안에 탈북을 한다고요?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고위 간부 가족이잖아요. 출국 허가도 어렵고. 방법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단동에서 대남 공작 회의가 있어. 내가 참석해야 해. 그럼 너희 엄마랑 은별이가 가족 동반으로 같이 가는 거야. 철민이는 일주일 후에 따로. 왜 따로요?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받아. 가족 여행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야 해.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어.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출국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공식 출장에 가족 동반을 신청하는 거였죠. 회의 기간이 3일입니다. 가족들이 중국 관광도 할 겸 동행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인의 건강 때문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국 단동의 온천이 좋다고 들었다면서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거부 통보가 올지,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몰랐거든요. 출근할 때마다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중장 동지, 잠깐 좀. 누군가 부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노크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굳었죠. 아빠, 제가 무서워요. 은별이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드디어 일주일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출국 허가 승인. 11월 15일 출발.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저는 울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좋은 여행 되십시오. 비서가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작게 속삭였어요. 무사하시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탈북한다는 걸. 출발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짐을 쌌어요. 하지만 많이 싸면 의심받습니다. 최소한만 챙겼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아둔 달러를 옷 안감에 꿰맸어요. 5,000달러.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순이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 김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김치를요. 지금. 네. 이웃들이 안 의심하게요. 평소처럼 행동해야죠. 똑똑한 아내였습니다. 은별이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철민이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휴가를 내려면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여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25년을 살았던 도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땅. 안녕. 작게 중얼거립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이었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응.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어서. 순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뭘? 이 모든 걸 버리는 거요. 중장 계급, 특권, 명예.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자유가 없는데. 진실이 없는데.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냐고? 네. 그렇지. 그립지. 너무 그리워. 하지만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 은별이랑 철민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순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꼭.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들, 익숙한 건물들, 평범하게 걷는 사람들.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안녕,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직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시원들이었죠. 중장 동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작아지는 도시. 점점 멀어지는 과거.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사를 건 탈출이. 여권 좀 보겠습니다. 신의주 국경검문소.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북한 국경경비대 소좌가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제 얼굴과 비교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대남 공작회의 참석입니다. 가족 동반 이유는 아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온천 요양을 겸해서요. 소좌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장 동지, 여기 잠깐. 소좌가 저를 별도 신문실로 안내했어요.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최근 보위성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던데요? 문제요? 일부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흔들린다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겠죠. 중장 동지께서야. 소좌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믿을 게 없잖습니까? 박철호 국장도 그랬고. 박철호. 그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철호는 반역자였습니다. 저와는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통과하십시오. 소좌가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방을 나왔을 때 순이와 은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가자. 압록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200m 정도의 다리.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철교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어요. 국경 경비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시는 안 올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단동시였어요. 중국 세관도 통과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했어요. 보위부 직원 2명이 우리를 안내했죠. 호텔로 가겠습니다. 내일 회의니까 오늘은 쉬십시오.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들렀다 가야겠네. 중장님, 호텔에. 급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위부 직원이 끄덕였어요. 근처 대형 호텔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로비였죠. 우리 셋이 같이 갈게. 은별이 엄마도 화장실 가야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은별아, 저기 직원한테 가서 물어봐. 뒷문이 어디 있는지. 네, 아버지. 은별이가 중국어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해서 중국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저쪽입니다. 직원이 복도를 가리켰어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57살, 56살, 31살. 나이를 잊고 뛰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 동지, 어디 가십니까? 보위부 직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이었습니다. 이쪽이야. 제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식당이 근처에 있었어요. 골목을 달렸습니다. 엄마, 빨리. 은별이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는 숨이 차서 제대로 뛸 수 없었죠. 조금만 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식당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게, 급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탈북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어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황급히 문을 잠갔어요. 지하실로.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이었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 뛰어다니는 소리. 여기 있나? 저쪽, 확인해. 보위부 직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순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은별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쉬. 제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3분쯤이었을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다시 긴장했어요. 보위부 직원들이 돌아온 걸까? 괜찮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갔어요. 이제 안전해요.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아주머니가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아주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우리 해냈어. 북한에서 나왔어. 순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여보, 철민이는 괜찮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이는 똑똑해. 일주일 후에 올 거야.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었어요. 우리가 탈북한 게 알려지면 철민이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철민아, 부디 무사하길. 작게 기도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3월의 봄비였어요. 여보, 들어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비 소리. 응. 북한에서는 비가 오면 불안했잖아요. 배급 못 받을까봐, 정전될까봐. 맞아. 그런데 지금은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자유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지하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여보, 저기 달 좀 봐요. 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 북한에서 보던 달이랑 똑같네요. 그래. 하지만 여기서 보는 달은 달라. 왜요? 자유의 달이니까. 세 사람은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었어요.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위부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찾을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철창을 넘었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남쪽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나세요, 빨리. 아주머니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큰일 났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시내를 뒤지고 있대요. 잠이 확 깼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공안까지 움직인대요. 보위부에서 압력을 넣었나 봐요. 순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어떡해요, 여보. 일단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디로요? 김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아주머니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0시, 단동 기차역 뒤편. 빨간 승합차.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천만에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중장님 사진을 보여주며 돌아다닌대요. 엄청난 현상금도 걸었다고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2만 달러. 세상에. 2만 달러면 중국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넘는 돈이었어요. 변장이 필요해요. 아주머니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옷과 염색약이 들어 있었어요. 머리 색깔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중국 노동자 복장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었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했죠. 검은 머리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나도. 순이도 머리를 묶어 올렸어요. 그리고 안경을 썼죠. 은별이는 제가 화장 좀 할게요. 은별이가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때요, 아빠? 잘했어.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 오후 3시 아주머니 식당을 나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거리는 한산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공안들이 보였죠. 자연스럽게. 평범한 중국 사람처럼.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의심받으니까요.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담배 있어요? 중국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요. 들키니까. 순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오히려 숨기 쉬웠어요. 여기서 시간 보내요. 밤까지. 노점에서 만두를 샀습니다. 중국 돈으로 12안. 값싸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어요. 맛있다. 은별이가 만두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있었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옷, 신발. 여보, 저것 좀 봐요. 순이가 한 노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과자가 팔리고 있었어요. 초코파이. 저거 남한 거예요? 그래. 중국에서도 파는 거야. 은별이가 초코파이를 쳐다봤습니다. 사도 돼요. 그래. 하나 사서 은별이에게 줬어요. 은별이가 한 입 빼어 물었죠. 맛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역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빨간 승합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저기, 빨간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어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 씨. 네. 타세요. 빨리.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김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이징이요.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남쪽요?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일주일.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있대요. 철수 씨를 잡으라고. 얼마나요? 들은 바로는 10만 달러. 1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는 피해야 합니다. 작은 마을로만 다닐 겁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갔어요. 새벽에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여관이었어요. 허름하지만 안전했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에 화장실 하나.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순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은별이도 곧 잠들었죠.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탈북 소식이 알려졌어요. 제가 조사받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부대 영창에 갇혀 있어요. 내일 평양으로 이송된대요. 안 돼.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철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떻게? 아버지, 들어요. 저한테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탈출할 겁니다. 혼자서. 미쳤어. 영창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동료 하나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철민아. 아버지,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갈게요. 하지만, 아버지, 전화 끊어야 해요. 들킬 것 같아요. 철민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여보. 철민이가. 순이가 깨어났습니다. 철민이한테서 전화 왔어. 응. 조사받고 있대. 영창에 갇혔대. 세상에.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아. 철민이는 똑똑해. 탈출할 거래. 정말요? 그래. 우리 아들 믿자.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영창에서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걱정해.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안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철민아, 부디 무사하길.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내 아들이 살아서 오기를. 그것만을 바라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돼야 했어요. 철민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철민이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세요. 출발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이징 공항입니다. 태국행 비행기 타셔야 해요. 비행기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해요. 차에 탔습니다. 5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이게 중장님 신분증입니다. 김 목사님이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중국인 신분증이었어요. 이제부터 중장님은 왕리민입니다. 중국 사업가. 알겠죠? 네. 부인은 장메이, 따님은 왕샤오링.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이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항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출국 심사 통과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죠. 은별이, 내가 통역해. 네, 아버지. 출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이 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뭔가 물었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은별이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사업 출장입니다. 태국에 거래처가 있어서요. 심사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세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대한항공도 아니고 중국 항공사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안전했죠. 이륙하는 순간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곧 태국이야.
5시간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한국 대사관 김민수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차를 탔습니다. 방콕 시내를 달렸어요. 와. 은별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밤의 방콕은 화려했어요. 불빛들, 높은 건물들, 많은 차들. 저기 태극기예요. 은별이가 가리켰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죠.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순이도, 은별이도 함께. 이제 서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 작성, 면담. 그동안 우리는 대사관 근처 안가에 머물렀어요. 여보, 저것 좀 봐요. 순이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런 삶이 우리한테도 올까요? 올 거야. 꼭. 사흘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비행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에 탔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탑승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같은 말, 같은 민족. 하지만 70년을 떨어져 살았죠. 이륙했습니다. 태국을 떠나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순이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왔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공항. 깨끗하고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은별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새로운 나라야. 출구로 나갔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 가족이시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이도, 은별이도 함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공항 직원들, 승객들,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많은 차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여보, 저기 사람들 좀 봐요. 다들 웃고 있어요.
그래. 자유니까 웃을 수 있는 거야.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어요. 여보, 이게 꿈인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정말 자유야요? 그래. 우리 자유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의 빛들. 철민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빨리 와라. 아버지가 기다릴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 저 중국 왔어요. 뭐라고? 탈출했어요. 지금 단동이에요. 정말이야? 네. 일주일 후면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민아. 잘했다, 아들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철민이가.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온대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에, 자유를 찾았다는 것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하나원 로비에서 철민이를 만났습니다. 철민아.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순이도 은별이도 함께 네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잘 왔다, 아들아. 정말 잘 왔어.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철민이는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제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네, 아버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진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럼 만약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요. 국민이요? 네. 이미 한국에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충격이었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니.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해도 되고 정부 비판해도 됩니다. 잡아가지 않나요? 아니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어요. 한 달 후 첫 외출이 허락됐습니다. 마트 가볼까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근처 대형 마트에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 온갖 물건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음료. 여보,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돈만 있으면. 순이가 카트를 밀고 걸었습니다.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사과, 바나나, 고기, 우유, 계란. 이렇게 많이 사도 돼요. 그럼 우리 돈으로 사는 거야. 계산대에 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계산해 줬어요. 35,0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가방 가득 물건을 들고. 여보, 이게 자유구나. 순이가 울었습니다. 그래, 이게 자유야. 편의점도 신기했어요. 아빠, 저기 가게가 24시간 연대요. 철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짜네. 밤에도 문을 여는 거야? 그래. 편의점이라는 거래. 새벽 2시에 가봤어요. 정말 문이 열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점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신기하다. 라면을 샀어요. 새벽 2시에 라면을 사는 자유. 병원도 달랐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깨끗한 병원이었어요. 최신 장비들. 친절한 간호사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3,000원 정도요. 3,000원이요? 북한에서는 약 한 알이 몇천 원 했었는데. 네.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가에서요? 네. 건강보험이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감사합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집도 지원했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야.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빈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빠, 베란다 좀 봐요. 철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울이 보였어요. 밤의 서울. 반짝이는 불빛들. 이쁘다. 은별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구를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텔레비전. 하나씩 장만해 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래. 마음대로 볼 수 있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보, 저거 방송해도 돼요? 그래. 자유니까.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순이는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았거든요. 사장님,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웃음이었죠. 은별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통역학과였어요. 아빠,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탈북자들 돕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철민이는 군대를 갔습니다. 한국 군대. 아빠, 여기 군대는 달라요. 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우해요. 때리지도 않고, 굶기지도 않고. 그래야 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저는 탈북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강연에서 말했어요. 저는 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최고 특권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자유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 북한 사람들은 언제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꼭.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밥 먹어요. 그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네, 식구.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웃고, 떠들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죠? 그래. 잘했어. 후회 없어요. 전혀. 식사 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철민아, 이리 와봐. 네, 아버지. 철민이가 옆에 섰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지? 네. 저 하나하나가 다 자유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지. 네. 언젠가는 북한에도 저런 불빛이 켜질 거야. 정말요? 그래. 꼭 그런 날이 올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저 박철호 아들입니다. 뭐라고? 박철호의 아들. 총살당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어디 있어? 중국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당연하지. 그날 밤, 김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데요?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박철호의 아들 박준호가 한국에 왔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준호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자유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철수 형님을 믿으라고. 형님이 꼭 살아남을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철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달이 됐어요. 매일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유를 느낍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계시죠. 부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2,500만 동포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자유가 흐를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일할 겁니다. 자유를 위해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부 중장 일가족의 탈북 사연을 들어봅니다. 최고 권력층에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그의 이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자유가 흐르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